5의 2절 설계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그냥 응답 스펙트럼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설계 응답 스펙트럼. 일반적으로 응답 스펙트럼은 어떤 특정한 지진에 대해서 구조물의 최대 거동을 구하는데 최대 거동 응답, 변이, 속도, 가속도 응답을 구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특정한 지진에 대해서 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하게 되면은 구조물의 단자유도계의 고유 진동수 또는 고유 주기 혹은 감쇄비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좀 전에 했죠.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할 경우 어, 실제로 설계에 사용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설치될 특정 지점에서 발생할 지진의 불확실성, 어떤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에,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구조물의 내진 설계를 할 경우에 내진 설계 기준에 어떤 특정 지진에 대해서 응답 스펙트럼을 정의하게 된다면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하고 감쇄비에 너무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구조물이 실제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이 가능한 지진의 특성, 여러 가지 지진 기록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진에 대해서 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이것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균 중간값과 혹은 1 시그마에서 시그마 표준 편차만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어떤 통계적인 그 값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응답 스펙트럼에 어떻게 보면 평균값을 제시하게 되는데 평균보다 조금 보수적인 값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진 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응답 스펙트럼을 설계 응답 스펙트럼 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보통 DRS라고 디자인 리스폰스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하고 특히 감쇄비가 5% 일반적으로 감쇄비 제일 처음에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뉴마크가 썼나요? 예, 가정하여 작성한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 이외의 감쇄비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따라서 5%가 안 되는 구조물도 있잖아요. 훨씬 더 큰 구조물이 있고요. 그럴 경우는 감쇄 보정 계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damping correction factor 혹은 damping modification factor 값을 사용해가지고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감쇄비 5%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 응답 스펙트럼, 감쇄 보정 개수 응답 스펙트럼의 1 값을 곱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쓴다는 얘기고요. 감쇄비가 적을 경우는 1보다 큰 값을 써가지고 확대를 시켜줘야 되고, 감쇄비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1보다 작은 값을 써가지고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감쇄비가 큰 경우는, 작은 경우는 증폭을 시켜주고, 기준마다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KDS 1700을 쓰는데 171000을 쓰는데 이런 경우는 감쇄 보정 개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고 0.5%보다 작은 감쇄비인 경우 0.5% 굉장히 증폭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걸로 쓰는 것보다는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정밀한 해석을 해라. 그래서 유럽 코드 IEEE 뉴마크 앤 홀이 제시한 방법 감쇄 보정 개수 ISO 지진공학회 연구 결과, 도시철도 등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는 해당 지역의 지반 특성과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수정 개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냐, 그래서 지진 구역 개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반이 어떤 종류냐 해서 지반 종류에 따라서 가속도에 미치는 영향, 속도에 미치는 영향, 혹은 FA, 예전엔 CACB라고 했고요. 지금은 FAFB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보정 개수, 속도 보정 개수, 지반 종류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구조물이 중요한 구조물이냐 하면 보통 그 응답 스펙트럼을 중요한 구조니까 지진 하중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 크기를 키워줍니다. 임포턴스 팩터 이고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왔을 때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하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중첩이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 단, 어, 탄성 거동을 주로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응답 수정 개수, 반응 수정 개수를 사용합니다.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 그리고 지진의 규모하고 단층하고의 거리가 규모가 얼마가 발생하고 단층하고 구조물이 짓는데 얼마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집안 운동의 진폭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지진이 터졌을 때 단주기 성분이 크고 형상이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고 먼 거리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장주기 성분이 상대적으로 어,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단거리냐 장거리냐에 따라 지진 운동의 상대 진동수 성분에 대해서는 뭐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가 매그니튜드 규모가 5냐, 6이냐, 7이냐 그리고 단층 거리가 짧을수록 지진 운동의 진폭, 어, 운동의 진폭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보면은 설명이 있고요. 응답 스펙트럼의 단주기 성분은 부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장주기 성분은 저차원 진동소에서 발생한 장주기 성분은 이렇게 먼 거리, 단주기 성분은 단거리에서 주로 영향을 받는다입니다. 시드 1976년, 1983년에 시드 등이 제시한 논문 내 보면은 집안 조건에 따른 집안이 단단하냐 혹은 약하냐에 따라서 응답 스펙트럼의 형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특성을 응답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거죠. 통계 처리를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 평균 값을 보면은 여러 개의 지진에 대해서 평균 값을 보면은 연약한 집안, 그 다음에 깊은 집안, 그 다음에 안반 집안의 경우에 그 형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현재 국내외 설계 기준에서는 이 스펙트럼의 기본 형상을 내진 설계 응답 스펙트럼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그림이 좀 있는데요. 현재 강의 자료는 4판을 근간을 하는데 5판 업그레이딩 중인 임시 버전입니다. 따라서 4판에 없는 내용, 그 다음에 현재 강의 자료에 없는 내용도 5판에 실리게 될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시드 시드가 제시한 1983년 시드 앤 이드레스 시드 연구 계열에서 작성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 구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A, B, C, D라는 컨트롤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76년도가 빠져 있어야 되고요. 계속 이제 오타를 발견하게 되네요. 그래서 각 소일별로 각 집안별로 이 형상 증폭되는 형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일반적으로 렌지 설계 기준에서는 유마크와 홀이 1982년도에 제시한 유사 가속도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IBC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 2006년도 판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영역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주기별로 장주기, 초고층 빌딩, 고층 빌딩들 해당되는 거고요. 이건 일반적인 건물들, 이건 단주기에 일반적인 건물들은 t분의 1 주기의 역수에 비례하고 요거는 t의 자승분의 1 그래서 TL이 몇 초냐, 2초냐, 몇 초냐는 건 국가 기준에서 보통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집안 가속도 혹은 영주기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단주기
그래서 TS에 해당되는 것은 S, 그리고 T1은 S1, SD1, SDS, Design Short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ASC7 2016년도 판도 같습니다. 이걸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016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이제 노트도 막 고치고 책도 고치고 막 하다 보니까 강의 자료보다 더 업그레이딩 된 것이 실질적으로 5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일들은 소프트웨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고 전문가들이 조금 심도 있는 일들, 판단을 내려주는 일들을 하는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ASC7에 보면은 7 2016년도 판에 보면은 최대 설계응답 가속도, 최대 방향 설계응답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스펙트럼을 작성하는 방식, 그 전에 2005년도 판에 나왔던 거랑 형상이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1000년 빈도를 2475년 빈도로 바꿨고요. 2475년 위험도 지도에서 제도 지도가 아닌 위험도 지도에서 S1이란 지도에 주어진 것에 그 값을 뽑아내고 거기에 집안, 가속도 보정, 속도 보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SMS, SM1을 해주고요. 여전히 2475년인데 그 값에다가 3분의 1을 곱해 줘가지고 설계에 사용되는 값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3분의 1을 곱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이론의 여지가 많은데요. 이게 보통 설계 기준 2005년도에서 2010년도 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급격한 이게 뭐 2400년, 2475년 지진을 갑자기 1000년 지진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뭐 연도순으로 거의 2.5배가 증가하면은 이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설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설명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설명을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475년에서 1000년으로 바꿔주기 위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이론적으로 그냥 이게 재현 주기를 그렇게 바꿔주는 것은 사실은 논리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요용력이 많더라.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줘도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지진 하중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을 2500년에서 3분의 1을 줄여준 걸로 사용을 해도 괜찮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주기, 1초 주기 설계응답 스펙 SD1을 구하기 위해서는 S1을 제일 처음에 구하고요. 거기에다가 집안 계수를 해서 SM1을 구하고 그 다음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줘가지고 SD1을 구합니다. 그래서 SD1, SDS를 설계해 쓰고 그 다음 여기서 수평하게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지방 가속도 혹은 GPA, 영주기 가속도의 값인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영주기 가속도라는 것은 이런 상으로 주기가 빵일 때, 구조물 주기가 빵, 강체일 때, 구조물은 실질적으로 강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강체일 때 지방과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구조물의 응답이 최대 지방 가속도 혹은 영주기 가속도입니다. 그 값은 일반적으로 단주기 가속도의 2.5를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단주기 가속도의 한 40% 정도의 값을 씁니다. 40% 정도의 값. 우리가 유효 지방 가속도를 했을 때는 요것의 면적을 구하고 요것의 면적에 평균적으로 2.5를 나눠주면은 유효 지방 가속도가 나온다 그랬죠. 유효 지방 가속도 EPA 앞에서 얘기했듯이 EPA하고 PJ는 차이가 있는데 실적으로 구조물에 쓰는 PJ 값은 EPA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